아가, 내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폭우가 쏟아지는 진흙탕 한복판이었지요. 대궐 같은 기와집 안방마님이 비단 치마가 젖는 것도 아랑곳 않고 12살 어린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뼈대에 있는 사대부가 안방마님이 거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런 광경은 이 고을에 살아온 노인들도 처음 본다며 수군거렸지요. 지나가던 안악들은 그 자리에 그저 우두커니 서서 진흙탕 위로 씌워진 기름종이 우산 하나를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안방마님은 어찌하여 하필 저 어린 거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셨을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야담한 조각이 그곳으로 행운을 한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숙종 임금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충청도 홍주 땅 기와집 앞 포구 속 진흙탕 한복판에 안방마님이 거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기 훨씬 전인 어느 초여름 무렵의 일이었지요. 홍주 땅에는 대대로 뼈대 잇기로 소문난 명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고 그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사랑마당과 안채마당이 차례로 이어지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었지요. 이 댁 안방마님이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사대부가에서 나고 자라 20해가 넘도록 살림을 이끌어 온 분이었지요. 눈매가 서늘하고 말수가 적었으나 속은 남달리 깊은 분이라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존경받는 안방마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댁에는 남모를 근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외아들 도령이 얼마 전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앓아눕기 시작한 것이었죠. 12살 나던 해 어느 봄날부터 시름시름 눕더니 좋다는 의원을 다 불러도 병증이 낫질 않았습니다. 진맥을 짚어본 의원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몸에는 큰 병이 없습니다. 헌데 기운이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형세라 마치 누군가 이 댁의 귀한 기운과 재물을 밑빠진 독처럼 몰래 빼가고 있는 듯한 묘한 형국이옵니다. 나중에 밝혀질 일이오나 이때 의원이 남긴 이 묘한 한마디가 이 댁 곳간대들보 뒤편에 얽힌 거대한 비밀을 암시하는 징조였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윤씨 부인은 등잔불 앞에 앉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들의 이마를 짚어보면 열은 없는데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져 갔지요. 여인 손목을 잡고 있으면 다느다란 맥이 꼭 바람 앞에 촛불 같아 안방마님의 속은 하루하루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 아침 안채 대문 앞에 낯선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흰 눈썹이 길게 늘어지고 지팡이 하나에 삿갓 하나만 짚고 섰는데 마당 안쪽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마치 이 댁 사연을 꿰뚫고 있는 듯했지요. 윤씨 부인이 마루 끝까지 나와 맞이하자 노스님은 지팡이를 짚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댁 아드님의 명이 지금 벼랑 끝에 있소이다. 헌데 그 벼랑을 건너게 할 이가 하나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귀인을 품어야 이 집안이 산다 하겠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귀인이라니 무슨 뜻이옵니까? 그것은 이 늙은 중이 답할 것이 아니외다. 눈 밝은 어른께서 두 눈으로 직접 찾아보시지요. 노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으며 훌쩍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날 밤 등잔불 심지가 다 들어갈 때까지 그 말을 붙들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니 대궐 같은 이 집 안에는 결코 없는 사람이로구나. 며칠 뒤 어느 장날 아침 윤씨 부인은 소복 위에 무명 두루마기 하나만 걸친 채 늙은 친모 하나만 데리고 홍주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마도 마다하고 직접 걸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살폈지요. 젓갈 항아리를 늘어놓은 안악부터 집신 파는 노인까지 수많은 얼굴을 살폈으나 마음을 붙드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파장 무렵이 되었을 때
저작거리 쓰레기가 나뒹구는 구석 자리에서 웬 어린 소녀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저고리 소매자락은 다해졌으며 12살쯤 된 흙대 가득한 꼬마였지요. 그런데 이 거지 아이가 파장 뒤에 남은 쉰밥덩이 하나를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리더니 손끝으로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을 가늘게 뜨고 썩은 부분은 떼어내고 그나마 성한 알갱이만 낡은 헝겊에 따로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윤 씨 부인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그 밥은 어디에다 가져가려 하느냐? 아이가 고개를 들자 진흙 속에 묻힌 옥돌처럼 맑고 깊은 두 눈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병드셨는데 이틀째 아무것도 못 차셨습니다. 상한 부분은 걷어내고 성한 것만 골라드리려고요. 부모를 여의고 눈먼 할머니와 병든 할아버지 밑에서 밥을 얻어다 드린다는 아이의 이름은 분이라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갈라지고 피 맺힌 12살 아이의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이 저작거리 파장 자리보다 세상 어디에 더 낮은 곳이 있으랴. 병든 조부를 위해 성한 알갱이 하나까지 가려내는 이 정성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노스님이 남긴 한마디가 안방마님의 가슴 한복판을 관통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이 앞에 무릎을 낮추어 정갈한 무명 손수건을 꺼내 성한 알갱이를 직접 옮겨 담아주었지요. 마님께서 저 같은 것에게 손수건까지 주시니 그것도 인연이겠지요. 12살 아이답지 않게 담담하고 깊은 그 말씨에 윤 씨 부인은 다시 한번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뒤따르던 늙은 친모에게 아이의 거처와 조부모의 형편을 남몰래 알아두라 넌지시 이르고는 발길을 돌렸지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등잔불 앞에서 마침내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아이를 내가 데려와야겠구나. 윤 씨 부인의 두 눈에 서늘하고도 단단한 결기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흙탕물 고인 저작거리 구석에서는 새까만 흙대가 앉은 거지 아이가 갈라진 두 손으로 새하얀 무명 손수건을 꼭 쥐어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 위로 차가운 저녁 이슬 한 방울이 툭 떨어지고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이 그 12살 거지 아이를 민며느리로 들이시겠다는 뜻을 내비치신 순간 이 대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첫 반발은 문중 원로들로부터 나왔지요. 안방마님이 안채로 원로 어른들을 청하여 자리에 앉히시고 노스님의 말씀과 저작거리에서 만난 아이의 사연을 차분히 아르신 그날 원로 어른들의 얼굴빛이 하나같이 검게 변했답니다. 안방마님, 이 무슨 해괴한 말씀이요. 이 댁이 어떤 댁이요. 대대로 뼈대 잇기로 소문난 명문가 아니요. 그러니 댁에 저작거리 거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시겠다니 이 늙은 것이 헛것을 들었는가 싶소이다. 안방마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노스님이라는 이가 어디에 뉘신지도 모르는데 그 한마디 말씀에 이 댁 대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원로 어른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댁 친척 되는 최 씨라는 여인도 함께 있었는데 이 여인이 특히 소리를 높였지요. 최 씨는 이 댁 반계 친척으로 시집온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되는 이가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고 일찍 여인 뒤로 이 댁에 얹혀 살다시피 하면서 살림 여기저기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지요. 안방마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면 곧간 열쇠를 대신 쥐고 하인들을 부리며 마치 자기가 이 댁의 안방마님이라도 되는 양굴곤 하는 여인이었답니다. 형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댁에 며느리감이 없어서 저작거리 아이를 데려오시겠습니까? 이 근동에 뼈대 있는 규수가 그리도 없단 말입니까? 최 씨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셈이 있었지요. 안방마님의 외아들이 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이 형편에 저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어찌 될지 최 씨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계산이 오가고 있었답니다. 저 아이가 들어와 봤자 뼈대 없는 거지
아이 아닌가. 오히려 잘된 일일지 모른다. 저 아이가 시집살이를 못 이겨 도망이라도 치면 이 댁 살림은 결국 내 손으로 넘어올 터. 최 씨는 그런 속셈을 감춘 채 겉으로는 안타까운 얼굴로 안방마님을 말리는 척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원로 어른들과 최 씨의 반발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여셨지요. 어른들 말씀 잘 들었소이다. 제가 이 아이를 며느리로 삼겠다는 것은 오늘 당장 안방을 내어주겠다는 뜻이 아니외다. 12살 아이를 이 댁으로 데려와 이 댁 법도를 익히고 사람의 도리를 배우며 자라게 하겠다는 것뿐이요. 이를 옛사람들은 민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소. 안방마님, 민며느리라 한들 뼈대 없는 아이를 어찌. 저는 그 아이의 뼈대를 저작거리에서 이미 보고 왔소이다. 병든 조부에게 성한 알갱이만 골라드리려 하던 그 아이의 손끝을 저는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소. 뼈대가 무엇이겠소이까? 이 손끝 하나가만 마디 문자보다 무겁지 않겠소.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원로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안방마님의 뜻이 이토록 굳은 줄은 미처 몰랐다는 낯빛이었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댁 아드님이 어떤 형편인지는 어른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늙은 것이 나섰으니 부디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시게. 원로 중 가장 어른 되시는 큰어른이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이분은 문중에서 가장 오래된 어른이자 안방마님의 사람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지요. 안방마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문중이 나서서 막을 일은 아닌 듯하오. 다만 이 아이가 이 댁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는 일은 안방마님께서 손수 책임지셔야 할 것이오. 어른 말씀 명심하겠소이다. 큰어른의 그 한마디로 자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늙은 친모가 아이의 조부모를 찾아가 안방마님의 뜻을 아뢰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조모와 병든 조부는 처음에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내 손녀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승낙하셨지요. 저 어린 것이 우리 두 늙은이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니 그런 귀한 자리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겠소. 다만 저 아이가 그 댁에서 사람 대접만 받으면 이 늙은이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소이다. 늙은 친모가 조부모의 그 말을 안방마님께 그대로 아뢰었지요. 안방마님은 잠시 두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어른들께 전해드리게. 이 아이를 손수 딸처럼 키우겠노라고. 조부모께서 편히 사시도록 이쪽에서 사람을 붙여드리겠다고.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손수 가마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아이를 가마에 태워 데려오는 것이 이 댁 법도에도 맞았고 안방마님 자신의 마음에도 그것이 옳다 여기셨기 때문이었지요. 가마가 저작거리 뒷골목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 앞에 이르렀을 때 분이는 낡은 저고리를 정갈이 빤 것으로 갈아입고 조부모께 큰절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우리 걱정은 말고 내 살기를 잘 열어가거라. 병든 조부가 여윈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셨습니다. 눈이 어두운 조모는 손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도 손끝으로 얼굴선을 더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지요. 분이도 참지 못하고 조모의 손을 잡고 어깨를 들썩였답니다. 가마에 오르는 순간까지 분이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의 손이 조용히 어깨를 다독여 주시자 아이는 마음을 다잡고 앞을 바라보았지요. 가마는 저작거리를 지나 대궐 같은 기와집 소슬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분이가 가마에서 내려섰지요. 하인들이 쭉 늘어서서 새 며느리감을 맞이했습니다만 그 눈길들 속에는 반가움보다는 낯설음과 어색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우리 도련님의 각시가 되실 분이란 말인가. 해진 저고리에 클 때 앉은 얼굴 좀 보시게. 안방마님도 참. 하인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는 그 광경을 분이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안방마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채로 발을 옮길 뿐이었답니다. 안채에서는 최 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이 분이를 데리고 들어서시자 최 씨의 눈길이 아이의 위에서 아래로 훑고 지나갔지요. 그 눈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 보군요. 그렇소. 오늘부터 이 댁에서 자랄 아이니 동서께서도 따뜻이 대해 주시게. 물론이지요. 안방마님 뜻이신데 제가 어찌 딴 말을 하겠습니까? 말은 그러했지만 최 씨의 눈매에는 웃음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으셨지요. 그날부터 분이의 새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안방마님이 손수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며 이 댁 살림살이를 하나씩 익히게 해주셨습니다. 안채 마루의 어느 곳을 어떻게 닦는지, 어른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절을 올리는지, 아침 문화는 어느 시각에 어떤 순서로 드리는지 안방마님은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요. 분이는 어릴 때부터 조부모 밑에서 눈치가 몸에 밴 아이라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발걸음이 조용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댁 안채 살림의 큰 갈래를 익혔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방마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아드님 병간에 매달려 사랑채에서 밤을 새우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최 씨가 안채로 건너와 곳간 열쇠를 넘겨받았지요. 그러고는 안채 마당에 하인들을 죽 세워놓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부터 부엌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여라. 저 아이 손이 그렇게 야물다 하니 아침 저녁 물을 깃고 아궁이 불을 지피는 일을 그 손끝으로 해봐야 진짜 실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부엌일이라 하면 이 댁에서 가장 굳은 일에 속했습니다.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까지 나르는 일부터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상을 물리고 다시 점심상을 차리고 저녁상을 준비하는 일까지 하루 종일 부엌 아궁이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이었지요. 그런 일을 12살 어린 새 며느리감에게 시킨다는 것은 이 댁 법도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지요. 저 아이가 원래 저작거리에서 굳은 일에 익숙한 아이 아니냐. 부엌일이 오히려 저 아이에게는 편한 일일 게다. 안방마님도 나중에 저 아이가 이 댁 살림을 이끌게 되면 부엌일 하나쯤은 알아야 한다 하실 게야. 하인들은 뭐라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 씨의 말이 겉으로는 그럴듯했기 때문이었지요. 몇몇 마음씨 고운 하인들은 어린 것이 안쓰러워 밤에 몰래 죽 한 그릇이라도 갖다 놓아 주고 싶어 했지만 최 씨의 눈이 워낙 매서워 감히 나서지 못했답니다.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무슨 일을 시키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일을 해냈지요. 새벽 어스름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가고 아침이면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낮이면 마당에 나가 빨래를 개고 저녁이면 상을 나르는 일까지 12살 어린 것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분이의 손은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얼어 터졌던 자국 위에 새로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면 다시 닦지가 않는 일이 되풀이되었지요. 새벽에 우물물을 깃다가 얼음처럼 찬 물이 손등에 튀면 그 자리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분이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조부모께 손녀 걱정으로 마음 상하시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최 씨는 종종 분이가 일하는 자리를 지나며 짐짓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가 부엌일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아이는 아무래도 다르지.
하인들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이었지요. 분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궁이 앞에서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눈이 시린 척 아이는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지요. 그러나 소매자락 안쪽으로 흐르는 것은 눈이 시린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에 겨운 눈물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다시 곳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곳간 안쪽 벽장에는 이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들이 5-7함 안에 곱게 보관되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지던 것이 옷가락지 한 쌍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의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이댁 안방마님으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갑오였지요. 최 씨는 그날 곳간 안쪽에서 5-7함을 살짝 열어 그 옷가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함 뚜껑을 덮어 놓았지요. 그러나 그 손끝이 함을 덮으며 스치듯 남긴 눈길이 여느 눈길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곳간 밖으로 나서던 최 씨의 입가에 얇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가 오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들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밤이 되면 분이는 부엌 뒤 좁은 방에 쭈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있던 자세 그대로 두 팔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낮에 최 씨가 던지고 간 그 한마디, 하인들이 자기들끼리 눈짓하던 그 광경들이 아이의 12살 가슴에 하나하나 쌓여갔답니다. 부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어린 것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갈 때 분이는 소리 죽여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여기서 잘 견디고 있으니 걱정 마셔요. 그 밤 부엌 아궁이 앞에 남은 재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12살 어린 것의 눈물은 그 온기 위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분이가 이 댁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안방마님 윤씨 부인은 낮에는 최 씨와 하인들이 아이를 어떻게 부리는지 짐짓 모르는 척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것이 스스로 견뎌내지 못하면 아무리 노스님의 말씀이 있었다 한들 이 댁 며느리로 뿌리 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지요. 시집살이의 매서움을 스스로 겪고 이겨내는 뼈가 있어야 훗날 안방마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안방마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이 정말로 모른 척만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지요. 밤이 깊어져 하인들도 잠이 들고 최 씨도 자기 방으로 건너가 등잔불을 끌 무렵이면 안방마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명 두루마기 하나를 걸치시고 소리 나지 않게 마루를 건너 부엌 뒤 좁은 방 앞으로 걸음을 옮기셨지요. 부엌 뒤 좁은 방이라 하면 분이가 이 댁에 들어와 잠자리로 받은 방이었습니다. 원래는 친모가 쓰던 방을 최 씨가 이렇게 저렇게 옮겨 놓아 분이에게 준 것이었지요. 겨우 몸 하나 누일 만한 넓이의 벽에서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그런 방이었답니다. 안방마님이 방문 앞에 이르러 나직이 부르셨습니다. 아가, 자느냐?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분이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여는 기척이 들렸지요. 아이는 아직 저녁 옷을 벗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 일에 시달린 어린 것이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지요. 어머님, 어인 일이시옵니까? 분이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그 얼굴을 잠시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앉으셨지요. 손 좀 내밀어 보아라. 손이라 하시면 괜찮으니 내밀어 보거라. 분이가 머뭇거리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그 손을 보시고 안방마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지요. 12살 아이의 손이라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얼어터진 자국 위에 새로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진 자리에 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부풀어 올라 붉게 물들어 있고
손톱 밑에는 아궁이, 재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답니다. 새벽 우물물에 갈라진 자리는 어제도 오늘도 피가 배어 나온 흔적이 있었지요. 안방마님은 소매자락 안에서 작은 옹기병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이댁 친모가 손수다려 만든 상약이 담겨 있었지요. 안방마님이 손수 병뚜껑을 여시더니 손끝에 상약을 조금 덜어보니에 갈라진 손등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셨습니다. 쓰라리더라도 참거라. 이걸 발라야 아물게 된다. 분이는 참지 못하고 눈시울이 젖어왔습니다. 안방마님의 손끝이 자기 손등에 닿는 순간 지난 한 달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지요. 그러나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답니다. 어머님, 저 같은 것에게 어찌. 쉿, 아무 말 말거라. 이 시각에 여기 온 것이 남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 소리를 낮추도록 하자. 안방마님은 목소리를 낮게 하시며 아이의 두 손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살펴주셨습니다. 갈라진 자리마다 상약을 발라주시고 그 위에 무명 헝겊을 조심스레 감아주셨지요. 아이의 손을 감싸 안으신 안방마님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답니다. 아가, 낮에 이마님이 왜 너를 감싸주지 않는지 아느냐? 어머님 뜻이 있으실 줄로만 압니다. 이 댁에는 이 댁의 법도가 있고 이마님 자리에는 이 자리에 무게가 있다. 이마님이 낮에 대놓고 너를 감싸면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순종해도 속으로는 너를 더 미워하게 될 것이야. 그리 되면 이마님이 없는 자리에서 너를 괴롭히는 일이 더 심해질 게다. 분이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12살 아이가 그 뜻을 다 알아듣기에는 벅찬 말이었지만 아이는 어렴풋이나마 안방마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마님이 밤에 이렇게 오는 것이다. 낮에는 이댁 안방마님의 자리를 지키고 밤에는 너의 어미가 되어 주려 하는 것이니 부디 이마님의 뜻을 원망하지 말거라. 어머님, 원망이라니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사옵니까? 분이의 그 대답에 안방마님도 잠시 목이 메셨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사정을 저리도 곧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셨지요. 그날부터 안방마님과 분이 사이에는 남모를 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하인들이 모두 잠들면 안방마님이 조용히 부엌 뒤 좁은 방으로 건너오셨지요. 손에는 늘 상약과 무명 헝겊, 그리고 어떤 날은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글자를 익혀보자. 안방마님이 등잔불 아래 낡은 천자문을 펼치시면 분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 앞으로 다가앉았지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안방마님이 손끝으로 글자를 짚어주시면 분이는 그 글자를 따라 나직이 읊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의 낭독은 마치 속삭임처럼 조용히 등잔불 심지 위로 흘러갔지요. 분이의 총명함은 안방마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번 짚어준 글자는 잊지 않았고 두 번 짚어준 뜻은 곧바로 다른 자리에 응용해냈지요. 며칠이 지나자 분이는 천자문을 넘어 이 댁의 살림 장부까지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곳간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적어두는 셈책이란다. 이쪽은 들어온 것, 저쪽은 나간 것. 위쪽에는 날짜, 아래쪽에는 물목. 이렇게 표를 나누어 적어야 나중에 어느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머님, 이 표는 마치 한 그림 같사옵니다. 그렇지. 이 셈책 하나가 이 댁 살림 전체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훗날 내가 이 댁 안방마님이 되면 이 셈책 하나로 이 댁 살림 여기저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안방마님이 낡은 셈책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분이는 그 곁에 붙어 앉아 두 눈을 반짝이며 익혔지요. 어떤 밤에는 등잔불 심지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이 샘책 앞에 앉아 있기도 했답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이 예사롭지 않구나. 어릴 적부터 조부모를 모시며 저작거리의 샘에 눈이 밝아진 개로다. 안방마님은 속으로 감탄하시며 하나씩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지요. 사대부가의 법도, 어른 앞에서 말하는 예법, 편지를 쓰는 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아가,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란다. 어머님, 그 헤아림이란 것은 어찌 배우는 것이옵니까? 오래 지켜보고 여러 번 겪어보아야 얻어지는 것이지. 이마님도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다. 다만 10번 눈여겨보면 한 번은 짚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쌓아두면 언젠가 큰 지혜가 되는 것이야. 분이는 그 말을 등잔불 아래 조용히 새겨들었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낮에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지만 밤에는 안방마님의 손끝을 따라 이 세상의 큰 그림을 익히고 있었지요. 이 은밀한 시간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방마님은 밤이 새기 전에 반드시 안채로 돌아가셨고 분이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물을 기르러 나가야 했으니 두 사람의 밤이 남긴 흔적은 아이의 손에 감긴 무명 헝겊과 방 안에 남은 등잔불 심지 자국뿐이었지요. 낮이 되면 분이는 다시 부엌 아궁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매서운 눈으로 아이를 부렸고 하인들은 최 씨의 눈치를 살피며 아이에게 꾸준히를 몰아주었지요. 그러나 분이의 얼굴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답니다. 눈매에 어리던 서러움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의 조용한 심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견디자. 어머님께서 이마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손수 어미가 되어주겠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 시간을 견디면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게다. 분이는 아궁이 앞에 앉을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아이의 눈길은 예전보다 한결 깊어져 있었지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이댁 아드님 도령의 병증이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이 노스님 말씀을 따라 분이를 데려온 뒤부터 이상하게 아드님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의원들도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방마님, 이 무슨 조화인지 알 수는 없으나 도령님의 맥이 다시 살아나고 있소이다. 이참에 조리에만 힘쓰시면 곧 자리에서 일어나실 듯하오이다. 안방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두 눈을 감으셨지요. 노스님의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귀인을 품어야 이 집안이 산다. 과연 그 말씀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댁 안에 조용한 봄이 오는 듯 싶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늦은 오후 무렵 대문 밖에서 급한 걸음으로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지요. 안방마님의 친정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채 마당에 이르러 급히 무릎을 꿇더니 숨을 헐떡이며 아뢰었지요. 안방마님, 큰일이 났사옵니다. 친정마님께서 갑자기 자리에 누우셨는데 병세가 위중하시어 오늘 내일을 넘기기 어려우실 듯하다 하옵니다. 어서 걸음을 서둘러 주시라 하셨습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자리에 누우셨다는 소식이라. 이런 급한 걸음은 미룰 수가 없었지요. 안방마님은 즉시 채비를 하도록 명하시고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각에 친정으로 떠나기로 하셨답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 안방마님은 다시 부엌 뒤 좁은 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분이는 그날따라 안방마님의 얼굴에 어린 근심을 알아채고 있었지요. 어머님, 어인 걱정이 있으시옵니까? 아가, 내일 새벽 이마님이 친정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다. 아마 여러 날이 걸릴 게다. 네. 이마님이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침착히 있거라. 이마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방에서 조용히 지내면 될 것이야. 안방마님이 아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 어리던 불안을 분이는 놓치지 않았지요. 아이의 가슴 한복판에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내려앉기 시작했답니다. 이튿날 새벽 안방마님은 이른 시각에 채비를 마치고 대문 밖으로 나서셨습니다. 문중원로들께 사정을 알린 뒤 서둘러 걸음을 옮기셨지요. 안방마님을 태운 다마가 소슬대문을 지나 저작거리 쪽으로 사라져 갈 때 분이는 부엌 뒤 좁은 방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답니다. 그 무렵 안채 뒤편 최 씨의 방에서는 매서운 눈길 하나가 곳간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최 씨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다보며 입가에 얇은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마님이 자리를 비우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최 씨의 눈이 번뜩이는 순간 이댁 안방대들보 위로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얹히기 시작했음을 분이는 아직 알지 못했답니다. 이야기가 어쩌다 이리도 기구한 자리로 흘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방마님이 자리를 비우신 그 며칠 사이 이댁 안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말았지요. 자, 다시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안방마님이 친정으로 떠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지요. 새벽부터 안개 같은 이슬비가 오락가락 내리더니 정오가 되기 전부터는 먹장구름이 서쪽 하늘부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아직 큰 비는 오지 않겠거니 하고 마당 여기저기에 널어놓은 것들을 걷어들이고 있었지요. 분이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 우물물을 길어 부엌으로 나르고 아침 밥상 시중을 든 뒤 다시 부엌 아궁이 앞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안방마님이 떠나신 첫날부터 곳간 열쇠를 손에 쥐고 안채 곳곳을 휘돌아보기 시작했지요. 하인들을 이리저리 부리며 그야말로 자기가 이댁 안방마님이라도 되는 양 굴었답니다. 그날 낮이 지날 무렵 곳간 앞에서 갑자기 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냐? 곳간 앞을 지나던 하인들이 놀라 뛰어갔지요. 최 씨는 곳간 안쪽에서 오칠함 하나를 두 손에 받쳐든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함 안에 있어야 할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이 옷가락지는 이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습니다. 안방마님의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이댁 안방마님으로 내려오는 물건이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귀한 것이었지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안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답니다. 이곳간 열쇠를 손에 쥔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함에 손을 댈 수 있는 자가 이댁 안에 몇이나 되겠느냐? 문중 어른들께서 아시면 큰일이 날 게다. 어서 이 안을 뒤져야 한다. 최 씨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을 앞세워 안채 안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지요. 안방부터 친모의 방, 하인들의 거처까지 그야말로 이 잡듯이 뒤졌답니다. 그러다가 최 씨의 걸음이 부엌 뒤 좁은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 저 아이의 방도 열어보아라. 하인들은 잠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새 며느리감의 방을 함부로 열어 뒤진다는 것은 이 댁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눈길이 매섭게 하인들을 노려보자 누구 하나 감히 말리지 못하고 방문을 밀어 열었지요. 분이는 마침 부엌 아궁이 앞에서 저녁 밥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라 뛰어와 보니 최 씨가 자기 방을 뒤지고 있는 광경이었지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최 씨의 손이 방 안 낡은 이불 밑에서 무엇인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하인들이 목을 빼고 바라보니
최 씨의 손끝에서 반짝이는 것은 다름 아닌 옷가락지 한 쌍이었지요.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고 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것을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이 함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어찌 저 아이의 이불 밑에서 나온단 말이냐. 이것은 뻔한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최 씨의 목소리가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안채 어른들이 놀라 하나둘 마당으로 뛰어나오셨고 문중원로 몇 분도 소식을 듣고 안채로 건너오셨지요. 안방마님이 계시지 않는 이 자리에서 최 씨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저 아이가 저작거리 거지 아이 아니냐. 손버릇이 어디 갈 리 없는 게다. 안방마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틈을 노려 감히 이댁 가보의 손을 댔으니 이 어찌 그냥 넘어갈 일이겠느냐. 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아 아뢰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그것을 만진 적이 없사옵니다. 꽃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사옵니다. 부디 살펴 주시옵소서. 살펴달라니. 이 눈으로 저 이불 밑에서 꺼내든 것을 어찌 부인한단 말이냐. 원로 어른들께서도 방금 두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느냐. 문중원로 몇 분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안방마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일을 어떻게 다스리셨을지 짐작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최 씨의 손끝에 든 옷가락지는 너무나 분명했고 저 어린 것의 방에서 나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었답니다. 이 일을 안방마님 오실 때까지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요. 이댁 가보의 손을 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죗값은 반드시 물어야 하지 않겠소. 원로 중 한 분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최 씨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인들에게 명하였지요. 저 아이를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내어라. 오늘 이 일을 이대로 넘길 수는 없다. 이댁 법도에 따라 저 아이를 이 대문 밖으로 내쳐야 할 것이다. 하인들이 머뭇거리자 최 씨는 스스로 분이의 팔을 잡아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앞에 걸려있던 낡은 멍석 하나를 가져오라 명하였지요.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지듯이 천둥이 울렸습니다. 서쪽 하늘부터 밀려오던 먹장구름이 어느새 이 댁 지붕 위로 낮게 깔리더니 굵은 빗줄기가 마당에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폭우였습니다. 대문 밖 골목길이 순식간에 개천처럼 흘러가고 마당의 흙바닥이 진흙탕으로 변해갔답니다. 저 아이를 멍석에 말아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오늘 밤 안으로 이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여라. 최 씨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인들 중 몇몇은 어린 것이 안쓰러워 차마 손을 대지 못했지만 최 씨의 매서운 눈길에 결국 몸을 움직였지요. 낡은 멍석 한 장이 분이의 몸을 감쌌고 아이는 빗줄기 속에서 대문 밖으로 밀려나갔답니다. 소슬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분이는 진흙탕 위에 그대로 쓰러졌지요. 낡은 멍석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아이의 저고리도 치마도 온통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12살 어린 것이 포구 속 진흙탕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지요. 어머님, 어디 계시옵니까? 분이는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몸을 웅크린 채 어깨만 들썩였지요. 진흙탕 위로 아이의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빗물에 씻겨 흔적도 남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 한쪽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늙은 친모 하나가 있었지요. 이 친모는 안방마님이 이 댁에 시집 오실 때부터 이 댁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친모는 오늘 아침 최 씨가 이상하게 곳간 앞을 서성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미심쩍은 느낌을 갖고 있던 참이었답니다. 친모는 지체 없이 이웃마을에 있던 이댁마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방마님의 친정까지는 이 홍주 땅에서 하루 반나절 길이었지요. 친모는 마부에게 사연을 아뢰고 지금 당장 안방마님께 이 소식을 전해달라 간청하였습니다. 저 아이가 진흙탕에서 밤을 새우면 어찌 될지 모르오. 마님께서 아시면 반드시 돌아오실게요. 마부는 친모의 얼굴빛을 보고 사태의 급함을 깨달았지요. 지체 없이 말에 올라 포구를 뚫고 안방마님의 친정으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무렵 친정에서는 안방마님이 어머니의 병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의 병세가 사흘째부터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하시어 안방마님도 마음을 조금 놓고 계셨지요. 그런 안방마님 앞에 포구를 뚫고 도착한 마부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안방마님, 홍주댁에 큰일이 났사옵니다. 새 며느리가 마씨가 옷가락지 도둑으로 몰려 대문 밖 진흙탕에 내쳐졌사옵니다. 지금이 밤이 되기 전 시각이나 포구가 그치질 않으니 아씨의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형편이옵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잠시 두 눈을 감으셨다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어머님, 소녀가 지금 즉시 홍주로 돌아가야겠사옵니다. 어머님 병세도 이제 한 곱이 넘기신 듯하니 부디 소녀의 이 걸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친정 어머니는 딸의 얼굴빛을 보시고 사태의 급함을 아셨습니다. 손을 저으시며 어서 가라 하셨지요. 안방마님은 곧바로 말 한 필을 얻어 타셨습니다. 여자 몸으로 말을 타고 포구 속을 달린다는 것은 이 댁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런 것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지요. 안방마님은 무명 두루마기 위에 기름종이 도롱이 하나를 걸치시고 손에는 커다란 기름종이 우산 하나를 쥔 채 말에 오르셨습니다. 포구를 뚫고 달리는 길은 참으로 멀었습니다. 하늘은 새까맣게 어두워졌고 빗줄기는 안방마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두드렸지요. 그러나 안방마님의 눈길은 오직 홍주 땅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견뎌다오. 이 마님이 지금 간다. 말발굽 소리가 지늘길 위로 쿵쿵 울렸습니다. 안방마님의 가슴 한복판에서도 그 소리와 같은 무엇인가가 쿵쿵 울리고 있었지요. 한편 분이는 진흙탕 한복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폭우는 조금도 그치지 않았고 낡은 저고리는 이제 물을 잔뜩 머금어 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2살 아이의 몸이 오들오들 떨렸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살고 싶어요. 어머님을 다시 뵙고 싶어요. 아이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소리가 되지 못한 흐느낌이었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빗속에 조용히 섞여 들어갔지요. 그때 저 골목길 저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포구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대문 앞 진흙탕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말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진흙탕 위로 첨벙 내려서는 소리. 아가, 분이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포구 속에서 자기 앞으로 달려오시는 이가 안방마님이라는 것을 아이는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알아보았지요. 안방마님은 손에 쥐고 계시던 기름종이 우산을 활짝 펴 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진흙탕 위에 무릎을 꿇으셨지요. 비단 치마가 진흙탕에 젖어들었지만 안방마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가, 내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포구 속에서 나직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으시고 그 위로 기름종이 우산을 씌워 주셨지요.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이 두 사람 사이를 잇는 하나의 지붕처럼 울렸답니다. 안방마님은 다른 한 손으로
아이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레 닦아주셨습니다. 소매자락으로 아이의 젖은 이마를 훔치시고 흐르는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주셨지요. 폭우 속에서도 안방마님의 손끝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답니다. 어머님. 분이는 안방마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제야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낮 동안 진흙탕에서 참아왔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아이의 어깨는 안방마님의 품 안에서 오래도록 들썩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몇몇이 대문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안방마님이 무릎을 꿇고 어린 며느리 앞에 우산을 씌워주시는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뼈대 있는 사대부가 안방마님이 거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 고을에 살아온 노인들도 처음 본 광경이었답니다. 안방마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들으시오.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외다. 이 마님이 이 아이의 뼈대를 저작거리에서 두 눈으로 보고 데려온 아이이며 이 댁 대문 안에서 손수 딸처럼 키운 아이요. 오늘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는 이 마님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낱낱이 밝힐 것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안방마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기에 누구도 감히 이 일을 달지 못했답니다. 안방마님은 두 손으로 분이의 몸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젖은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시고 나직이 속삭이셨지요. 아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며느리다. 안방마님이 분이를 안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시자 안채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는 그때까지도 마루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안방마님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오신 것에 최 씨의 얼굴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다시 얇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형님, 어인걸음이신지요. 친정어머님 병간을 두고 이리 급히 오시다니 소녀가 오히려 놀랍사옵니다. 동서,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룹시다. 지금 이 아이가 폭우에 젖어 몸이 얼어 있으니 먼저 안채로 데려가 마른 옷을 갈아입히고 뜨거운 죽 한 그릇 먹여야겠소이다. 안방마님은 최 씨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신 채 분이를 안고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셨습니다. 늙은 친모가 얼른 뛰어와 마른 무명옷과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준비해 왔지요. 분이는 안방마님의 손에 이끌려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죽 한 술을 겨우 목으로 넘겼습니다. 몸이 조금 진정되자 안방마님이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나직이 물으셨지요. 아가, 이 마님에게 다 이야기해다오.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분이는 그제야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아뢰었습니다. 곳간에서 옷가락지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 최 씨가 하인들을 앞세워 안채 안을 뒤진 것, 그리고 자기 방 이불 밑에서 옷가락지가 나온 것까지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낱낱이 아뢰었지요. 어머님, 저는 정말로 그 함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사옵니다. 꽃간 열쇠도 만져본 적이 없사옵니다. 어찌 그것이 제 방에서 나왔는지 소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아가, 이 마님은 너를 믿는다. 걱정 말거라. 안방마님은 아이의 등을 다독여 주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친모를 조용히 곁으로 부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지요. 자네, 이 사흘 동안 저 사람이 곳간 근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친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뢰었습니다. 안방마님, 소녀가 아뢰기가 송구하오나 이 사흘 사이 저 사람이 곳간 앞을 유난히 자주 지나다니셨사옵니다. 어제 저녁에는 곳간 뒤편 대들보 쪽을 오래 올려다보시더이다. 소녀가 이상하다 여겼사오나 그때는 그저 곳간 안물목을 살피시는 줄만 알았사옵니다.
안방마님의 눈매가 가늘어지셨습니다. 잠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친모에게 나직이 명하셨지요. 이 밤이 저물기 전에 자네가 나와 함께 곳간에 다녀와야겠네. 아무에게도 이 걸음을 알리지 말게. 이슥한 밤이 되어 안방마님과 늙은 친모는 조용히 안채 뒤 곳간으로 향하셨습니다. 낮에 최 씨가 곳간 앞에서 소란을 피운 뒤로 곳간 안은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었지요. 안방마님은 등잔불 하나를 들어 곳간 안쪽 벽장부터 하나씩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칠함이 놓여 있던 자리 주변에는 딱히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았지요. 안방마님은 친모에게 눈짓하시더니 곳간 안쪽 대들보 쪽을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자네가 어제 저녁 저 사람이 대들보 쪽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하지 않았는가?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네. 친모가 낡은 사다리를 조심스레 갖다 대었지요. 안방마님이 몸소 사다리를 잡으시고 친모가 등잔불 하나를 손에 든 채 대들보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들보 뒤편은 오랫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자리라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요. 친모가 손끝을 대들보 뒤 어둠 속에 넣어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습니다. 안방마님, 여기 무엇이 있사옵니다. 친모의 손에 걸린 것은 낯선 오칠함 하나였습니다. 이 대 것도 아니고 안방마님이 본 적도 없는 함이었지요. 친모가 그 함을 조심스레 내려 안방마님 앞에 놓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손수함 뚜껑을 여셨지요. 함 안에는 은자 두 꾸러미와 함께 낯익은 옷가락지 한 쌍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낮에 최 씨가 분이의 방에서 꺼내든 것과 똑같이 생긴, 아니, 실은 이 댁의 진짜 옷가락지였지요. 그렇다면 낮에 분이의 방에서 나왔던 것은 이 함 안에서 미리 꺼내놓았던 이 댁의 옷가락지였고, 이 함 안에는 낮 소동 뒤에 최 씨가 다시 무엇인가를 감추어 두었다는 뜻이었답니다. 과연 이런 셈이었구나. 안방마님의 얼굴에 서늘한 빛이 지나갔습니다. 친모도 그제야 사태를 알아채고 놀란 얼굴로 안방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안방마님, 이 은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옵니까? 이것은 저 사람이 이 댁 살림에서 조금씩 빼돌린 것일게다. 안 그러고서야 이런 은자가 이 자리에 들어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안방마님은 함 뚜껑을 조용히 닫으시고 친모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하셨습니다. 이 함은 이대로 이 자리에 그대로 두게. 대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녀왔다는 흔적은 절대로 남기지 말게. 사다리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우리가 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게. 안방마님, 어인 뜻이시옵니까? 내일 아침 문중 원로 어른들을 안채로 청할 것이네. 그 자리에서 원로 어른들의 두 눈으로 이 함을 확인하시게 하겠네. 이마님이 혼자 이 함을 꺼내 밝히면 저 사람이 발뺌할 자리가 남으니 원로 어른들이 손수 밝히시는 것이 옳은 순서일 게다. 친모는 안방마님의 뜻을 알아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곳간을 나섰지요. 다음 날 아침 안방마님이 문중원로 어른들과 큰어른께 사람을 보내 급히 안채로 오시도록 청하셨습니다. 원로 어른들이 자리에 앉으시자 안방마님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지요. 어른들, 어제 이 댁에서 있었던 일을 소녀가 이 두 눈으로 다시 살피고자 하옵니다. 이마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니 반드시 원로 어른들의 두 눈앞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큰어른께서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 씨도 불려왔지요. 최 씨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어젯밤 안방마님이 늦게까지 안채 안쪽에서 무엇을 살피셨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듣고 속으로는 불안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안방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원로 어른들을 곳간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친모에게 사다리를 갖다 대게 하시고 늙은 하인 하나에게 대들보 뒤편을 살펴보라 명하셨지요.
늙은 하인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 대들보 뒤에 손을 넣어 더듬어 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른들, 여기 낯선 함 하나가 있사옵니다. 원로 어른들의 얼굴빛이 바뀌셨지요. 하인이 그 함을 조심스레 내려 원로 어른들 앞에 놓았습니다. 큰어른께서 손수 함 뚜껑을 여시자 함 안에서 은자 두 꾸러미와 옷가락지 한 쌍이 그대로 드러났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란 말이오. 큰어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원로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사태를 짐작하기 시작하셨지요. 어제 최 씨가 분이의 방에서 꺼내든 옷가락지와 이 함 안의 옷가락지는 똑같은 한 쌍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분이의 방에서 나온 것은 실은 이 함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진짜 이댁 옷가락지였고 최 씨가 미리 꺼내어 분이의 방에 놓아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셈이었지요. 큰어른의 눈길이 최 씨를 향했습니다. 동서, 이 함이 어찌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은자는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 자리에서 아뢰어 보시게.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지요. 무엇이라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길은 함 안을 향했다가 안방마님의 얼굴을 스쳤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어른들, 이것은 소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다니. 이 대들보 뒤가 어디 함부로 손이 닿는 자리인가. 저 친모의 말에 따르면 자네가 어제 저녁 대들보 쪽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하네. 이 은자는 이 댁 살림에서 자네가 조금씩 빼돌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큰어른의 말씀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뻗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최 씨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원로 어른들 여럿이 이 자리에서 두 눈으로 함을 확인하신 이상, 이제 이 일은 최 씨의 손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이었답니다. 문중원로 어른들의 회의는 그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무거웠지요. 최 씨는 이댁 반계 친척이라는 자리에서 파면되고 이댁 대문 안으로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얼마와 함께 먼 친척 집으로 보내지기로 하였지요. 관아에 넘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원로 어른들께 이렇게 아뢰셨기 때문이었지요. 어른들, 이 일이 관아에까지 나가면 이댁 이름에도 흠이 될 것이옵니다. 문중이 손수 다스리는 것이 옳은 순서인 줄로 아옵니다. 원로 어른들도 안방마님의 그 뜻에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리하여 최 씨는 이 댁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워졌답니다. 이 댁 하인들도 안채 마당에서 최 씨의 이름을 다시 입에 담지 않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안방마님이 분이를 안채로 부르셨습니다. 아이를 앞에 앉히시고 두 손을 잡고 나직이 말씀하셨지요. 아가, 오늘 일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마님도 안다. 이 마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지경을 당하게 한 것이 이 마님으로서는 두고두고 미안한 일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오히려 소녀가 어머님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직 하지 말거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 그때그때 하나하나 갚아가면 될 게다. 분이는 안방마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안방마님도 아이의 등을 가만히 다독여 주시며 그 자리에 오래도록 함께 앉아 계셨지요. 그날 밤 이후 이 댁 안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인들도 새 며느리감을 대하는 눈길이 달라졌고 문중 원로 어른들도 안방마님의 사람 보시는 눈에 다시 한번 감탄하셨지요. 분이는 여전히 부지런하고 정갈했지만 이제는 부엌 아궁이 앞이 아닌 안채 마루 위에 자기 자리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랑채의 아드님 도령의 병증도 조금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분이가 안채에 자리 잡은
지 계절이 두어 번 바뀌기 전에 도령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걸어 나오게 되셨지요.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서책을 다시 잡을 힘도 되찾으셨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안방마님은 조용히 등잔불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노스님의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울렸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귀인을 품어야 이 집안이 산다. 과연 그 말씀이 이토록 정확했더란 말인가. 안방마님은 등잔불 심지 위로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해가 바뀌고 다시 해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분이는 12살 어린 것에서 20살 넘은 처녀로 자라났지요. 안방마님의 손에서 자란 그 아이는 이제 이 댁의 정식 며느리로 격을 갖추어 도령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답니다. 혼례를 올린 뒤 도령은 서방님이라 불리게 되었고 분이는 이 댁의 정식 새색시로 자리를 잡았지요. 이렇게 10해가 흘렀습니다. 10해가 흐르는 사이 분이는 이 댁의 든든한 안살림을 이끄는 며느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이제 예순을 바라보시는 노년의 어른이 되셨지요. 흰머리가 관자놀이부터 조금씩 번져가고 눈매에도 잔주름이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댁의 큰 마님으로 안채를 지키고 계셨고 며느리 분이는 그 곁에서 안살림의 크고 작은 갈래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었답니다. 이 댁 서방님도 이제는 서른을 바라보는 장년의 사대부가 되셨지요. 젊은 시절 병으로 여러 해를 누워 계셨던 분이라 벼슬길에 나서는 것은 포기하시고 이 댁의 살림살이와 상단 일을 손수 이끌어오고 계셨답니다. 이 댁은 홍주 땅 큰 상단 몇 곳과 오래된 인연이 있었고 서방님이 그 인연을 이어받아 상단 행수들과 함께 일해 오신 지가 여러 해였지요. 새색시 분이는 안방마님의 밤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이 밤마다 샘책 앞에 앉혀놓고 가르쳐 주신 그 법도들이 이제 안살림의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분이는 곳간 물목 하나하나를 샘책에 정갈히 적어 두었고 상단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은자와 물목도 서방님과 함께 살펴오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이었지요. 한양에서 뜻밖의 소식 하나가 이 댁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몇 해 전 이 댁에서 조용히 축출된 최 씨의 친정 쪽에서 큰 화가 벌어졌다는 것이었지요. 최 씨의 친정 형제 하나가 조정에서 세력 다툼에 휘말리다가 큰 죄를 얻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최 씨의 친정 형제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그 형제와 얽혀 있던 여러 집안으로 파장을 미치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이 댁이 그 파장 안에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이 댁에서 축출되기 직전 최 씨가 이 댁 서방님의 이름을 몰래 빌려 자기 친정 형제에게 어떤 서찰과 문서를 몇 장 넘겨준 일이 있었지요. 당시 이 댁 안에서는 그 일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지금 그 친정 형제가 큰 죄를 얻으면서 그 문서들이 이 댁 서방님의 이름과 함께 조정에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댁도 그 죄에 연루되었다는 무거운 의심을 뒤집어 쓰게 된 셈이었지요. 의금부에서 이 댁 서방님을 소환한다는 소식이 홍주 관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댁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이었지요. 이 댁 상단과 거래해 오던 상단 행수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댁이 조정의 죄에 연루되면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니 이 댁과 얽힌 거래를 서둘러 끊으려는 마음이 상단 사이에 번져갔지요. 어떤 행수는 벌써부터 이 댁에 넘길 물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어떤 행수는 이 댁에 빌려주었던 은자를 서둘러 되찾아 가려 하고 있었답니다. 안방마님이 자리에 몸져 누우셨습니다. 예순의 노구가 이 소식을 감당하기에는 벅찼지요. 서방님은 서방님대로 사랑채에서 밤을 새우며 이 일을 어찌 풀어갈지 고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오는 파장은
이 홍주 땅 한 사대 부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지요. 이 댁이 벼랑 끝에서 흔들리던 그 밤이었습니다. 새색시 분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방님이 사랑채에서 등잔불 앞에 앉아 밤을 지새우시는 사이 분이는 조용히 안채 사랑채 사이를 지나 낮에 서방님이 살피셨다는 서안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서방님은 이 소식을 받으신 뒤부터 며칠 동안 옛 문서들을 이리저리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몇 해 전 최 씨가 자기 이름으로 넘겼다는 그 서찰과 문서의 원본이나 흔적을 찾아보시려 하셨지만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으신 상태였지요. 분이는 사랑채 서안 앞에 앉아 서방님이 두고 가신 낡은 문서 뭉치를 조심스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 심지 아래로 낡은 종이들이 하나하나 넘어갔지요. 손끝에 종이 부스러기가 묻어나올 정도로 오래된 서찰들이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분이의 손이 어느 순간 멈추었지요. 서안 밑에 좁은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는 벼루와 붓을 두는 자리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공간이었는데 그 안쪽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분이는 손끝을 그 좁은 틈에 조심스레 넣어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지요. 낡은 서찰 뭉치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분이는 그 뭉치를 조심스레 꺼내어 등잔불 아래 펼쳐 놓았지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아씨의 눈길이 어느 서찰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서찰은 몇 해 전 최 씨가 자기 친정 형제에게 보낸 것으로 이 댁 서방님의 이름을 자기가 어떻게 빌렸는지, 어떤 문서를 어떻게 위조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는 것이었지요. 최 씨가 자기 친정 형제에게 자기의 공을 자랑하려고 남긴 서찰이었습니다. 이 서찰이 있는 한 이 댁 서방님은 그 문서들과 무관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셈이었답니다. 어머님, 이 서찰이 이 자리에 있사옵니다. 이제 이 댁이 살 길이 열렸사옵니다. 분이는 그 서찰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등잔불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시울이 젖었지요. 어머님께서 밤마다 샘책을 가르쳐 주시며 하신 그 말씀이 이 순간 아씨의 가슴 한복판을 관통했답니다. 오래 지켜보고 여러 번 겪어보아야 얻어지는 것이지. 그 말씀 하나가 오늘 이 서찰을 손에 잡히게 한 것이었지요. 분이는 서찰을 조심스레 감싸 안고 안채로 돌아와 안방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하나 찾은 것이 있사옵니다. 안방마님은 자리에 누우신 채로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을 뜨셨지요. 분이가 손에 든 서찰을 보시고 안방마님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가, 이것이 어디 있었더냐? 사랑채 서안 밑 좁은 틈에 있었사옵니다. 서방님도 미처 살피지 못하신 자리였사옵니다. 이 서찰이 있으면 서방님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실 수 있을 듯하옵니다. 안방마님은 서찰을 손에 받아 드시고 한 장 한 장 살피셨습니다. 다 살피신 뒤에는 서찰을 무릎 위에 놓으시고 며느리의 두 손을 잡으셨지요. 아가, 내가 이 댁을 살렸구나. 어머님께서 밤마다 가르쳐 주신 그 지혜가 오늘 이 서찰을 찾게 하였사옵니다. 소녀는 그저 그 가르침대로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안방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지요. 두 사람은 그 밤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방님은 그 서찰을 손에 들고 문중 원로 어른들 앞에 나아가 사연을 아뢰셨지요. 원로 어른들이 서찰을 살피시고 사태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큰어른께서는 지체 없이 한양의 오랜 지인들에게 서찰을 띄우시고 이 댁 서방님을 위해 힘을 써 주시기로 하셨답니다. 한편 며느리 분이는 안방마님과 서방님의 뜻을 받들어 이 댁 상단과 오래 거래해 온 행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섰습니다. 흔들리는 상단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일이 이 댁을 살리는 또 하나의 열쇠였기 때문이었지요. 분이는 상단 행수들에게 이 댁이 조정의 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최 씨의 위조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낡은 셈책과 서찰의 사본으로 하나하나 밝혀 보였습니다. 셈책을 펼쳐놓고 이댁이 지난 열해 동안 상단과 어떻게 거래해왔는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은자가 어떻게 오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나갔지요. 안방마님이 밤마다 가르쳐 주신 그 셈법이 이제 흩어진 상단 행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되어 주었답니다. 늙은 상단 행수 하나가 분이의 셈책을 살펴보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셈책 하나가 이댁의 결백을 말해주고 있소이다. 이댁 세색식에서 이토록 정갈하게 셈을 짚어 오셨으니 이 늙은 것도 이댁과의 오랜 인연을 저버릴 수 없소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마음을 돌려 세우는 사이 흔들리던 상단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지요. 서방님도 한양에서 원로 어른들의 도움으로 조정에서의 오해를 풀어내는데 성공하셨고, 이 댁은 마침내 벼랑 끝에서 다시 한 걸음 안쪽으로 물러설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리된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 마루 위에 앉으셨지요. 며느리 분이가 곁에 앉아 어머님의 어깨에 무명 겹저고리 하나를 걸쳐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가을 햇빛이 안채 마당에 길게 드리워 있었지요. 안방마님이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마님이 열해 전 그 진흙탕에서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느냐? 어머님, 어찌 그 밤을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마님은 그 밤에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마님이 너에게 지킴을 받았구나. 이마님이 살면서 이토록 든든한 자리를 얻어본 적이 없다. 분이는 안방마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2살 그 밤 진흙탕 위에서 안방마님의 손이 자기 얼굴을 닦아 주시던 그 온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아씨의 손끝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지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소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옵니다. 어머님의 그 우산 하나가 저희 목숨을 지켜주었고 어머님의 그 셈책 하나가 이 댁을 지켜주었사옵니다. 아가, 이제는 이마님이 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구나. 이 안채의 큰 자리는 이제 내 자리이니 부디 이 댁을 오래 지켜다오. 며느리 분이는 두 손을 모아 어머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안방마님이 그 등을 가만히 다독여 주시고 며느리의 손을 다시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머니의 은혜는 자식이 갚는다. 안방마님의 그 한마디가 저물어가는 가을 햇빛 아래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느리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안방마님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그 무렵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댁 대문 앞을 지나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지기가 급히 안으로 엿주러 들어간 사이 노스님은 이미 자리에서 사라지신 뒤였지요. 다만 문지기가 대문 앞 흙바닥에 지팡이 자국 하나가 조용히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안방마님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안채 마루 위에서 마당 쪽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웃으셨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귀인이 이 댁 안채의 큰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그 노스님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분이도 안방마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2살 그 밤 진흙탕에서 흘리던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열매를 맺은 웃음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이 댁은 다시 조용한 평화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마님은 노년을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보내셨고 며느리 분이는 이 댁의 새 안방마님으로 자리를 잡아 이 댁 살림을 오래도록 지켜나갔지요. 서방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부터는 상단 일을 안정되게 이끌어 오셨고 이 댁은 그 뒤로 홍주 땅에서 더욱 뼈대 있는 명문가로 소문이 났답니다. 이 자리에 훗날까지 남은 것은 포구 속 진흙탕 위에서 안방마님이 어린 며느리에게 씌워주셨던 그 기름종이
우산 한 자락이었지요. 그 우산은 이댁 안채 벽장 안 오칠함 위에 오래도록 곱게 보관되어 이댁 안방마님이 대를 이어 바뀔 때마다 새 안방마님의 손끝으로 조용히 물려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이 명문가는 홍주 땅에서 더욱 뼈대 있는 집안으로 오래도록 소문이 났고 이 이야기는 그 지방의 대를 이어 조용히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안방마님의 그 우산 한 자락이 어린 며느리를 지켰고 그 어린 며느리의 손끝이 다시 안방마님과 온 집안을 지켰으니 옛사람들은 이를 두고 사람 사이의 정이 곧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라 말했다고들 하지요. 이렇게 10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어린 거지아이를 향해 기꺼이 우산을 씌워준 윤씨 부인. 그 대가 없는 다정한 마음 하나가 돌고 돌아 결국 벼랑 끝에선 자신의 가문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심코 베푼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훗날 내 삶에 거센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우산으로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우산 하나 내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누님, 형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